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생각의 차이를 알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아예 불가능했다. 동문서답, 우이독경, 벽창호, 일루수가 누구야 라는 옛날 웹툰이 생각났다. 오늘 새벽 1시까지 계속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정통성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비싸고 지루하고 때로는 인내심까지도 요구합니다. 김명수 후보는 청와대에 의해 지명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문을 통해 가든 부든 중의가 모아져 반영된다면 그 절차는 돈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여당 의원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그친다면 청문회라는 절차에 든 시간과 경비를 부담한 사람들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회동을, 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중 정종섭,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등 3인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청했고, 대통령은 재고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회동 후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와 여야 정계의 소통 내지는 만남의 정례화에 대한 얘기도 오갔답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될지는 역시 또 지켜봐야 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자정 전의 야간 시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큰빛 이끼벌레 4대강 사업 이후 새로 등장한 것이죠. 4대강 사업을 했던 모든 곳에서 발견이 됐고, 심지어 2m가 넘는 초대형
큰빛 이끼벌레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인 NSC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 도중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에 관한 상보를 제때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래서 관련 기관 간에 정보 확산 및 공유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외의 것들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고요. 이 이외의 것들은 뉴스 브리핑에서 챙기겠습니다. 오늘 경제 점검 코너에서는 한국은행이 1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 해보겠고요.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길경식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가 산책과 뉴스케이 리포트 여전히 계속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 주제에 상관없이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잘 쉬고 돌아왔습니까? 안은필 기자. 예, 안녕하세요. 잘 쉬고 왔습니다. 속속 복귀하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기 내각과 관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현재 청문회가 진행 중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때 떠들썩했다가 인사파동을 일으킨 뒤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아니라고 한동안 잠잠해졌던 이른바 별장 네. 성접대 동영상 그런 사건이죠.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돼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했던 이모 씨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씨가 김 전 차관과 브로커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네. 지난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처음에 화질이 흐릿한 동영상 사본을 보고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동영상 원본을 보고 자신임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진술을 번복하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에 이 씨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꼈다며 여성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주 별장에서 한 번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 기간, 상당한 횟수의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그 김학의 법무차관과 이 씨라는 여성 사이에 그런 일이 그 뒤에도 계속 있었다. 지금 이 얘기인 것이죠. 예, 수차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수사에 착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의 이 씨의 증언 외에 이 여인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도 뭐가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에 제출한 동영상은 가해자들이 이 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 씨 가족들에게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대가를 받고 자의에 의해서 성접대를 한 게 아니고 김 전 차관과의 관계도 여러 번 있었고
강요나 협박 속에 이뤄진 성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뭐 법무부 차관 이런 건 뭐 감히 상상도 잘 되지 않고 자범 중에서도 매우 죄질이 만약에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협박까지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대법원이 자정 전 야간 시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다시 검토해봐라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진 뒤에 자정까지의 시위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원 결정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뒤에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뒤 자정까지의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한정위원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큰빛 이끼벌레 이게 뭐 악취가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자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m가 넘는 그런 것도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산, 영산강, 낙동강에 이어서 한강에서도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4대강 모두에서 호수 지표종인 큰빛 이끼벌레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이 아니라 호수에 가까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한 금강에서는 2m에 육박하는 크기의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약 한 달 전만 해도 어른 주먹만한 그런 크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금 금강에 출현하는 큰빛 이끼벌레는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한강에서도 발견됐다는데 지금 이 한강이 여의도나 마포 앞에 있는 그 흐르는 한강 거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부로 가면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속이 멈춘 상태의 완만한 곳에서 그러고 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어른 주먹만한 게 2m 정도로 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2m 정도 되는 것도 발견이 된 거고 한 달 전만 해도 어른 주먹만한 크기였다는 증언이 둘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생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정원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하느라고 문자 메시지를 늦게 받다. 그래서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국정원 기간보고에서 오늘 밝혀진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오늘 새로운 사실은 4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청와대에서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은 오전 9시 20분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NSC 회의에 참석 중이던 1차장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의 중요 책임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아무 논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정황은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문자 메시지를 안 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이 잠시 멈춰지거나 상당 부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도대체 통신수단에 문자 메시지 말고는 전파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국가 중대사가 몇 분 또는 수십 분 동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지체될 수 있다는 시스템 이거 아주 한심할 정도로 심각하군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어느 지점에서 놀라고 분노하고 이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견해들이 요즘 다시 주변에서 들리더군요.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지금은 청와대 기관 보고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에 청와대의 역할과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후 김 비서실장 등을 출석시켜서 사고 당일에 사고 보고 경위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오후 5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던 이유 등을 질의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서면과 전화보고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만 했을 뿐 구조나 지휘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김 비서실장은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컨트롤 타원이 아니냐 가지고는 여전히 지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석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 나아진 게 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서 세월호 수색이 며칠간 중단됐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잠수시간 연장을 위해 민간 잠수업체 언딘을 88수중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8수중은 공기줄을 연결해서 수색을 진행하는 언딘에 비해서 공기통의 산소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해 잠수 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이 언딘과 해경의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시점에 나온 발표여서 정말 필요한 교체인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8호 태풍 너구리의 여파로 지난 4일부터 중단된 세월호 미구조자 수색 작업은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시각 미구조자는 11명입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의 말 많던 언디는 완전히 손 떼고 빠지는 겁니까? 모든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특별법의 3자 협의, 즉 여야 그리고 가족 대책위가 참여하는 이 3자 협의체를 촉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에 앞서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대책위는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해 더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갖춘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지금 석 달 가까이 숨바꼭질 아예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네. 이 유병언 씨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동원된 경찰이 연인원 130만 명을 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서마다 매일 2시간씩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공개 수배된 직후인 지난 5월 27일부터 최근까지 38일 동안 투입된 경찰력은 모두 128만 1,200여 명, 약 130만 명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하루에 3만 3천 명 정도가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경찰 12만여 명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찰력입니다. 네, 130만 명. 어마어마하군요. 그 유병언 씨가 뭐 가방 속에다가 20억인과 뭐 현금만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20억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짜리로만 해도 4천 장인가요? 4만 장인가요? 4만 장. 그 뭐 간단히 예. 무게도 보통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현금을 싸가지고 다닌대요? 예, 그 현금 20억 원, 5만 원권으로 4만 장 정도인데요. 아, 네, 4만 장. 예, 무게도 4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총각을 다투는 도피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10만 구원파 신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검찰이 유 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유 씨가 전국 어디서든 자금 마련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도피 초기부터 들고 다니기도 힘든 돈뭉치를 가방에 싣고 다닌 이유, 즉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밀항을 위해서
전남 지역으로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뭐가 접선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현찰로 줄 수 있기 위해서 아예 한 뭐 40kg쯤 되는 것을 뭐 차에 싣고 다녔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병헌 씨가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은신처로 쓸 부동산을 뭐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밀항이 목적이었다면 그 은신처를 왜 꽤 뭐 수억 원 했다는데 왜 그렇게 돈을 또 그런 데다 썼을까요? 예, 검찰도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전남 지역에 구원파와 신도들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주 초기부터 굳이 거액을 주고 부동산을 산 겁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함께 딸린 임야도 2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유 씨 측근은 그 무렵에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숨어 지낼 곳이 아니라 장기간 은신처로 쓸 곳을 물색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접근이 쉽지 않은 산골짜기, 거기에 방대한 규모의 대지가 딸려 있어서 울타리 등을 세워서 체포조가 들이닥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이 있는 곳, 사실상 제2의 금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좀 외진 곳에 아무래도 눈에 띄기 쉬운 뭐 이런 시설을 갖추자면 좀 눈에 띄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눈에 그 식별이 용이하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긴 하는군요. 아무튼 예. 이게 뭐 양동 작전인 것인지 진짜로 이럴 의도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가 진행될수록 물음표만 더 생기는 매우 특이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유 씨 일가 얘기 하나만 더 보고 인사청문회 소식으로 돌아가죠. 검찰이 그 유 씨의 장남 유대균 씨와 관련해서는 측근들의 통화 내역 그쪽에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분석해서 뭐 좀 알아내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유대균 씨의 측근인 고모 씨가 체포됐었는데요. 유 씨의 운전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 4월 19일에 유대균 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할 당시에 공항까지 직접 차를 몰았던 인물입니다. 네. 당초에 검찰은 고 씨를 통해서 유대균 씨의 행적을 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 씨가 최근 몇 달간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또 다른 조력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명단에는 구원파 대변인인 이태종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가 유 씨 일가에 도피를 도운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태종 씨는 우리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자, 인사청문회 얘기 봅시다. 아까 오전 청와대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등 3인 제고해달라 이랬고 참고하겠다 그랬는데 일단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진행은 됐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답니까?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1987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 전용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 전매금지 조항을 어기고 되팔아서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 9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정 후보자가 단속 경찰관을 회유하려는 모습이 한 지상파 방송에 보도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정당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5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단속경찰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회사 간부들에게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경거망동했지만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SNS에 이념 편향적 글을 올렸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네, 뭐 일괄 대바겐 세일 하듯이 아주 몰아가지고 일괄 사과를 했군요. 그런데 변명처럼 한 말 중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술을 마시고 가다 걸렸잖아요. 네. 자신의 옆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회사 간부들에게 정성군 정 기자 세구만. 응? 웬만한 경찰쯤은 그냥 말 몇 마디로
술 마셔도 다 프리패스 시키네. 이렇게 하려고 이른바 뭐라 그러죠? 그 남자들 쓰는 좀 조금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가오다시? 가오? 네. 이런 걸 좀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호기를 부렸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 아주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웬만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부끄러워서라도 못할 텐데 이렇게까지 털어놓고 봐주십사. 아주 뭐 납작 엎드린 비굴 모드인 것 같기도 한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MBC 카메라 출동 보니까 굉장히 호기 있게 하던데 오늘은 잘 보이려고 그랬다. 네. 고추의 창조농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근데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 중에 최 후보자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다른 4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들은 지금 빼달라. 이게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였고 그 3사람이죠. 2명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네. 이제 앞으로 될 예, 거고요. 예. 어쨌거나 2명과 1명 합쳐서 3명을 꼭 찍어서 말을 한 상황이죠. 재고를 어떻게 재고하겠다는 건지 거기까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이름이 새바위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씨 위원장 앉히고 했죠. 주요 공직 후보자들 검증한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요. 예, 새누리당 혁신기구인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는 주요 공직 후보자의 투기와 병역, 논문 등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혁신위원장은 오늘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자기 검증을 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출마자들에게 이 같은 검증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며칠 전에 안 기자가 KBS 새 사장으로 이러이러한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명단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때 제가 얼핏 기억나는 사람 중에 조대현 씨하고 홍아무개인가 아무튼 4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4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번 지켜보자 그랬는데 그 4 중에 한 사람이 새 사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조대현 전 KBS 부사장에 대해서 부적격자라고 평가를 하고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조대현 부사장이 지금 새 사장으로 정식 선임이 된 거죠. 예, 선출은 됐습니다. 네네네. 네. 예, KBS 노조는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정부의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KBS를 관제방송으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부적격 후보였던 조대현 전 부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조대현 씨가 부적격 후보라는 딱지를 떼고 정상적으로 사장직을 수행하려면 KBS 구성원들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별 다수제 추진, 취임 1년 후 신임평가, 국장 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KBS 구성원들의 재평가가 이 3가지인 거군요. 특별 다수제 추진. 네. 그리고 취임 1년 후에 신임 평가를 하겠다. 국장 책임제 도입. 그럼 두 노조 간에 지금 온도 차이가 감지되는데 또 뭐 출근 거부 투쟁이라거나 파업 돌입 아직 이런 것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 이른 감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교조 소식 좀 알아볼까요? 서울 고법에 법외 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예상은 됐습니다만 제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법외 노조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0.015% 수준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습니다. 네, 학교 소식 하나 더 볼까요? 학교 폭력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이 신고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49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중 신고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학생은 33.1%로 지난번 조사보다 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학교폭력 신고가 효과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33.9%로 지난번 조사보다 7.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9월 달에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선수단에 이어서 응원단도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9년 만에 다시 북한의 선남, 선녀들이 오게 될 텐데 15일 날 실무회담 갖자. 이렇게 북한이 우리 측에 제안해 왔죠. 예,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선수단의 대회 참가와 응원단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5일쯤 판문점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에서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7일 발표한 이른바 공화국 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 개선과 민족 단합 분위기 마련을 위해 선수단과 함께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태풍 소식 볼까요? 상당히 걱정을 많이는 했었는데 미리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조용히 끝나주고 간 게 아닌가. 일본 쪽에서는 좀 꽤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 너구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태풍 너구리가 일본 방향으로 동진하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우리나라에는 강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농작물, 해상 가두리 등의 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만큼 강수량도 미미해서 당분간 가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수, 완도 등의 발길이 묵혔던 여객선들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은근히 비가 오기를 바랬는데 비가 안 왔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에는 산간지방에는 4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그러고 네. 정작 비가 좀 필요한 농작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엔 비가 안 왔고 참 자연재해는 항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며칠 쉬고 오시니까 아주 다시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 강한 햇볕이 더해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 내륙의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안팎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겠고 밤 사이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뉴스K 미리 보는 뉴스K 시간이죠.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날 어제 데뷔했죠? 예. 그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 보니까 뷰가 시야가 좀 달라지던가요? 예,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달랐어요? 일단 책임감이 굉장히 어깨가 너무 무거웠고요. 뷰보다는 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옆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지만 어쨌든 더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뉴스 뭘로 갑니까? 일단 국회 소식으로는 오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볼 텐데요.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그 SNS에서 일배를 방불케 하는 글을 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성근 후보자가 오늘은 좀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그렇더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면서 그 교육부 장관 김명수 후보자하고 정성근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하겠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냥 참고만 합니까? 아니면 반영을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참고라는 건 사실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본인들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청문회 후 자진 사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정성근 씨는 오늘 아주 그냥 평소 기자할 때는 호기 잘 부리고 그러더니 납작 엎드리면서 그러던데. 조국 교수한테 조국 등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성근 씨가. 그랬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그랬더니 조국 교수가 조금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일단 사과는 접수하겠다. 장관이 된다면 품격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런 개인적 성명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던데 대통령께서 참고를 세게 해버리면 조국 교수도 좀 뻘쭘해지긴 하겠죠. 아무튼 좀 지켜보십시다. 어쨌든 지금 몇몇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그러면서 김명수 효과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워낙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집중 포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낮 시간에 세월호 3사 당일 낮 시간에 아무런 보고도
7시간 동안, 문제에 대해 7시간 동안 아무 뭐 그 대면 문제는 보고 없었. 정말 미스테리하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는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을 리는 없을 거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접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을 좀 하던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청와대 기관 보고에서는 특별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끝까지 보고 이따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근무 시간 내에 어디 가서 뭘 했느냐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도 없고 좀 어색하긴 한데 비서실장이 7시간 동안 얼굴을 못 봤다.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중책을 맡고 있는데 7시간 동안 못 봤다. 우리 황준호 팀장은 노정면 앵커 7시간, 한 7분 동안 얼굴 안 보는 일도 없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과거에 대선 이런 캠프에서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요 참모들은 직접 통화가 가능해서 토론도 가능하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근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소위 환관 사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고리. 예. 한번 가서 얘기라도 좀 해봐라. 물론 그것도 다 얘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 접근 자체가 안 되고 거부되니까 그런 건데 세월호 참사당이라도 역시 그랬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날이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럴 텐데. 예. 물론 대통령의 사무공간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점은 있겠죠. 국가경 이런 문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해요. 전화와 서면 보고를 7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러면 서면 보고 그 보고서를 누가 대통령께 전달했느냐? 손에 쥐어주느냐?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어쨌거나 대면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총무비서관실이나 문고리 권력일 텐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지금 김기춘 실장이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위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그리고 오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자기 폭로의 진정성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성은 밝혀진 진실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실 그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거지. 진정성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서 했던 말도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다면 자기 폭로의 진정성이 더 확고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 결국 폭로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정 활동이 그거를 증명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일단 권은희 과장을 이번에 선거에 내보내는 게 과연 중장기의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차원에서 현명한 것이냐를 두고는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의 활성화, 논의의 활성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사실 이건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일 테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얼갈바하는 정도죠. 네, 그렇죠. 사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끼는 마음에서들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들이 인신공격의 어느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이른바 그런 금도를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또 추가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의 야권연대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당대당 협상을 어제 정의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민주연합이 사실 일부러 거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런 응답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기들 공천 파동 때문에 근데 그리고 20일 정도가 시간이 조금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노회찬 전 의원하고 천호선 대표가 가장 핵심이 아니냐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계속 나가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두 어깨에 앵커와 뉴스 편집을 다 짊어지고 있어서 더 그럴 텐데 기운 내십시오. 어제 보기 좋고 아주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6시 15분 막 들어왔군요. 오케이 마린님께서 옛날 미서부 시대 활극 뭐라 그러죠? 현상금 내걸고 사람 지목해서 찾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벽보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원티드. 영어로는 그렇던데. 야권 파괴 공작범 뭐 이래가지고 야당 대표 두 사람 사진 있고. 리워드, 그러니까 현상금이 이게 얼마예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16만, 그건 아닌 것 같고, 516-18181원. 예, 알아서 새겨 들어주시죠. 이런 거 했고. 잡초께서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 가시받기를 선택했다. 믿고 전폭 지지하자. 이랬고. 대통령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명 장관 재고 요청했는데 지킬까요? 택도 없을 것 같다. 언제 야당 존재를 인정이나 했더냐. 동감을 표시해준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비서실장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거 가지고 몇몇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야권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네, 어느 분이라도 누구도 어느 순간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일 것이고요. 후기에 어제 방송이 끝난 뒤에 사랑 러브 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꽤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는 제가 어제 클로징에서 언급했던 독일의 ZDF라는 공영방송의 뉴스 편집 태도, 즉 월드컵 대승 기사보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 격화를 톱뉴스로 올렸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글로도 띄워놨고요. 사랑 러브 아이라는 분께서는 3년째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독일 사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아주 강력하고 비난에 찬 어조로 저를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 ZDF라는 채널은 원래가 정치, 경제, 국제 문제 이런 것들만 하게 되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독일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한국의 KBS, MBC 이런 정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말하자면 독일의 방송 체제를 잘 모른 채 한 말이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잘못을 하나 바로 잡아주셨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일단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이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의 일종의 편파성 또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으로 좀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쪽으로 얘기가 모아지지 않으면 자꾸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TV 뉴스 보도기관의 편집 방향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특정 정파나 당파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반영하느냐,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많은 다양한 견해를 또 담아내는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편들이 취하고 있는 정파성과 우리 국민TV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노선에서 어느 수위쯤으로 우리의 보도 편집 방향을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은 각 개별 프로그램의 MC 혼자서, 앵커 혼자서 정할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원칙은 수립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게 싫으면 와서 안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럴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랑 러브 아이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ZDF 채널별 특성 문제는 제가
팩트를 수용하겠고 둘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토론을 좀 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ZDF를 가지고 클로징 멘트를 쓰게 된 연유는 밝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 5시 53분에 트위터 요녀석이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 내용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ZDF가 축구 기사는 뒤로 미루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를 톱으로 올렸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아이디는 옴리아모라는 영문이고요. 요녀석이라는 닉네임을 쓰셨는데 이건 어차피 뭐 공개된 거니까요. 제가 그 트위터를 보고 유럽 지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저의 선배, 신문사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독일 사정에 매우 밝은 분이시기도 해서요. 트위터에서 이런 걸 봤는데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베를린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런 트위터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있었던 약 10년 전쯤에 그분은 베를린에 계셨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트위터 내용이 크게 틀린 것 같지 않다라는 자문 겸 확인을 받아서 제가 클로징 원고를 작성했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하나하나 꼼꼼히 정확한 것, 그 앞에서는 모두 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사랑 러브 아이님, 좀 언사는 격했지만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강아지 엄마님께서 6시 5분에 권은희 공천이 시기상조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우울합니다 라고 아주 짧게 그렇지만 지금 논의의 핵심을 잘 담아서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댓글이 4개쯤 붙어 있는데요. 새 당은 그만큼 불리하니까 그럴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견해도 있고요.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울해하지 말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왕에 내려진 결정이면 용단일 터이니까 지켜보고 격려해주자 이런 견해가 조금 게시판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광고에서 달다리라고 하는데 다다리가 맞지 않나요? 제가 맞춤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다다리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디테일에 강해야 뉴스의 퀄리티,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확보되는 거 아닌가.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도 많이 후텁지근합니까? 아, 덥습니다. 네, 습도도 아주 그렇고 고생스럽습니다. 대진표
730 재보선 대진표 이제 다 나왔죠? 예, 그렇죠. 예. 새누리당 속으로 예. 화장실에 가서 씩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뭐 초반만 해도 네. 이거 새누리당에서는 15곳 중에서 울산 빼고는 이거 전패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14대 1 뭐 이랬잖아 처음에. 예. 단순히 엄살이 아니었고요. 예. 실제로 그 여의도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오거돈 후보가 나오면 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게요. 또 수도권에서도 이기는 곳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나마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넣어서 해보면 김문수 지사는 해볼만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당시에만 해도 친박 지도부에서 김문수 카드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울산 빼고는 전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랍니다. 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당 쪽이야 새누리당 쪽이야 워낙 뭐 처음부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했고 그러면서 뭐 누가 후보가 됐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뭐 이거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무너뜨리고 전국 주도권도 잡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나 이런 뭐 한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좀 유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과반 의석 유지는 물론이고 잘하면 15곳 중에서 반타작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반타작 8대 7 정도면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조금 기운 듯한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뭐 새누리당이 뭐 8곳 이상 이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상승세를 여당이 타고 있다. 이런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두 군데 건지면 뭐 이런 시절이 불과 지금 한 열흘 전도 채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열흘 상관이죠. 예, 그때로 치면은 지금 67석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상전벽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야당 지금 딱 그 한자성어 생각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조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끌시끌 효율적이지 않은 쪽으로 시끌시끌했다는 게 좀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네, 원칙의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라는 게 뭐 다들 대충 뭐 청취자분들도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조직력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 문제고 네. 더군다나 이제 휴가철 피크라. 재보궐이 아니고 7월 말 재보궐선거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젊은 층은 휴가 때문에 투표에 참여 안 할 가능성 이게 예. 이제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바인데 네. 여기다가 이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 정치권 저것들 이런 분위기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네. 야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이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만든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일보가 내일자에 여론조사 결과를 2곳을 내놓을 텐데요. 네. 서울 동작을 하고 전남 순천 곡성 이 2군데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뭐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어쨌든 6시 반이면 얘기하셔도 돼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후보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면 나경원 후보가 50%가 넘습니다. 와, 50이 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동민, 노회찬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 걸 전제로 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것도 한 거의 20%포인트 정도 지금 나경원 후보가 더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느 쪽으로 단일화됐을 때? 노회찬으로 아니면 기동민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됐든?
예. 어허, 그런데 그래요?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사실 네. 인지도 그리고 좀 뭐랄까요 지명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고 네. 어쨌든 단일화가 되면 그 격차는 굉장히 많이 좁혀지거나 네. 혹은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건 맞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단순히 인지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렇죠. 거기에 말씀드렸던 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순천 곡성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순천 곡성은 대체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본 후보가 한 40% 초중반대 정도고요. 이정현은? 그다음에 이정현 후보가 30% 정도 나오는데 네. 그 격차도 조금은 좁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네.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 이정현 정도면 우리가 뭐 한 자리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있대요 지역에.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 시작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정현 후보의 경쟁력은 좀 가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을 유지하려면 4석을 얻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15군데 중에 4석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영남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영남 2곳이 이미 있고 부산, 충청권 3곳도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사실, 예, 그렇죠. 새정치연합이 아주 쉽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다 보면은 과반이 깨지기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 열흘 상간 거치면서 과반 깨지는 건 거의 물 건너갔다. 뭐 저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제 오늘 뭐 이렇게 사람을 조금 만나서 들어봤더니 8대7 말하는 사람도 한둘 있었지만 9대6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긴다 해도 실은 그거 진 거다. 그렇죠. 예. 그거에는 다들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선거 환경이 열흘 전에 비해서 확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새정치연합 얘기 조금 볼까요? 안철수 공동대표 리더십을 박 대통령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의견들 들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런 비판을 좀 자초한 측면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주당과 새정치준비위원회 이 양측이 5대5 통합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5대5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꼬마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때 네. 5대5 합당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이 지분을 절반씩 이렇게 하는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고 역시 DJ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보면 이 꼬마민주당 자체가 숫자는 적었지만 정치적인 역량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는 또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달랐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리고 민주당이 그거를 5대5 지분을 보장한 그 모습은 사실 형식적으로 5대5는 될지언정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뭐 비판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성급하게 좀 이 타임테이블을 잡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법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실제로 지금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적인 역량들이 총결집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내년도 당권을 겨냥한 이 고만고만한 이 당권 주자들 또 대권까지 넘보고 있는 고만고만한 주자들 사이에 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번 공천에서도 드러났을 텐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 적극적으로 챙기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제도와 다른 주변 여건을 탓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네.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번 공천에 관련해서 나온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도 이런 비판 피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하느님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논란 갖고 청문회 탓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민들은 진짜 어쨌든 안철수 공동대표가 정치권 바깥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기대 네. 이게 제도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100% 그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랬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 기존의 정치인들의 접근법, 사고방식 이런 것에 좀 다른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반응과 좀 태도를 바랐던 걸일 텐데 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지만 신선한 충격을 하나 던지면 국민들은 메아리로서 화답하려고 했는데 예.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 안철수 대표가 박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준석 새바위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조금 좀 그래요. 그 이준석 위원장이 아직은 30이 안 돼서 네. 30이 안 돼서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나서 저한테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싼 게 사실 예.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세바에 출범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사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했던 혹은 그렇죠. 가장 큰 주연은 아니었더라도 아무튼 비대위가 사기친 건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비대위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한테 고개 숙이고 자성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자기가 또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차단, 이 제도부터 이런 차단책부터 만들고 시작을 했어야죠. 글쎄, 그렇지 않고 말로만 옳은 소리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별로 맞진 않고 그렇죠. 자기 집 마당에 어질러져 있는 거 먼저 치우고 나서 골목 앞이 휴지가 떨어졌니 어쩌니 그 말 해야지. 아무래도 이준석 세바위 위원장이 안철수 공동대표를 얘기하는 건 본인이 20대 총선에 본인 거주지가 노원병이랍니다. 네, 거기 나가겠다고도 말하더라고요. 네, 거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좀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른바 체급 동질화 효과라는 게 있다면서요. 센 놈하고 말하면 나도 세지. 자, 저기 하나만 묻고 다음 마지막 질문 넘어갈게요. MBN인가 어디 보니까 금태섭 대변인도 지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얘기랑 약간 연결이 돼요. 네네. 금태섭 대변인도 안철수 의원 공동대표 곁을 떠난 것 같다라고 MBN이 기사 썼던데 그거는 좀 오버한 거죠? 예,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어요. 금태섭 대변인 같은 경우에 몇몇 기자들이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좀 상황을 아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때는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긴급히 이강윤의 오늘의 진짜 인터뷰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섭외를 하려고 제가 금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넣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한 10분을 살살 구슬렸는데 모든 언론하고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봐줘라. 그런데 당분간은 좀 여의도와 저기서 떠나 있겠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자기가 이름만 걸어놓고 미안해서 좀 챙겨야겠다. 요 말을 MBN 기자는 마치 이제 정치 접고 돌아가겠다는 걸로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양 기자한테 한번 간접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자기는 서울 친가 처가 그다음에 외가 이게 전부 다 서울이에요. 다 서울이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작을에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동작을이 중요해서 미리 가서 그랬던 거고 서운하지 않다.
그리고 수원 얘기 갖고는 억측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만 했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나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는 우리가 안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냥. 뭐 명랑한 친구니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늘 지금 박영선 대표가 누구누구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예. 김명수, 그렇죠. 정성근. 그랬더니 참고하겠다. 뭐 하겠다 소리입니까? 자르겠다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겠단 말입니까? 일단 그 전자와 후자의 중간 정도 지금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서 물러나라? 여권 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김명수 교육부총리 겸 사회부총리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예. 헷갈려요. 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되겠다. 옹호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신 김명수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좀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에 대해 또 양정대 타임이네. 전화가 또 안 되네 이거. 여보세요.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금 무산된 상태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정종섭 지금 정성근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지금 파행을 겪은 상태인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건 미처 못 전해드렸는데. 거기가 예. 지금 예전에 이제 기자 아파트 그 분양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랬죠. 거기까지 나왔죠, 어제. 예. 오전에는 정성근 후보자가 내가 실제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 들어서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파행을 겪은 상태인데요. 그 집에 살고 못 살고를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쨌든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최소한 김명수 후보자의 사퇴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묶어서 이 한두 명이 더 포함될 거냐 여부는 야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종섭까지 넣느냐 빼느냐 이거요? 네네. 정성근, 정종섭까지.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종섭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해주되 뭐 밟고 가라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고요. 정성근 후보자는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성근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이 시간 현재는 높아 보인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정대 기자와의 전화 불통, 이른바 양정대 타임, 이것을 없애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품질 보장하라. 이거요.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전 양심에 그렇게 거리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거듭해 되묻는가 하면 무신불립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안 열립니까? 아니면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 예. 신뢰가 없으면 뭐라고? 그럼까지 다 뒤에서 지금 교육부 직원에게 답을 얻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 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글쎄, 잘 안 들려서가 아니라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닐지. 사례는 또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저에게 약 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몰아세우자.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언론 기고문을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다는 의혹에는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원생들이 글 쓰는 그런 연습, 칼럼 대필 논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해했는데요. 본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써서 보통 6시 마감 전에 보내던 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필은 아니라는 주장이십니까? 대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여당 의원도 상식을 가진 사람. 이상일 의원의 말. 그리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위원회 의원의 말. 초점을 지금 맞춰서 대답을 못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요령부득인 분이 어떻게 이 나라 사회부총리까지 맡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기 하고 베끼고 이런 사람이 사회 공직자로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역할할 사람이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의혹이 일 때마다 후보자가 했던 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청문회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 개그. 어제 개그의 정점은 바로 이것.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탈법들, 심지어 지금 불법의 소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뿌리를 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뽑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뽑을 의지와 각오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좀 하시겠다고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설령 하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그런 의지와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 뽑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뿌리 뽑겠다고 하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연구이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뉴스의 재구성 그거 못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조금 들었나요? 인사청문회 하는데 나온 것 같아요. 벽창호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죠? 일루수가 누구야? 그런 웹툰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네요, 제가. 저 봤는데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 그거 같다고 그걸로 실사로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웃기셔서 진짜 TV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개콘 팀이 지금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세월호 진짜로. 때문에 4주간 불방하더니 이제 정상 일상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많이들 웃기는 통에 시청률이 안 나온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10넉 달째 연속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답니까?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월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2.5% 유지하기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동결할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예측들이 예전에는 아예 이제 금리 인상은 좀 힘들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딱 금리가 어느 수준이 이게 또 정답이다라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의 결정이란 건 결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이 이제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 시장 안에서 돈의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실물 경제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익률이 10% 이상 되는 이런 사업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돈의 가격,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할 거고 그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만한 사업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1%의 수익도 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돈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돈 벌기 어려우니까 그럼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럼 이 금리가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걸 좀 쉽게 체감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점이 GDP 성장률을 들 수가 있어요. 아하. 만약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을 해서 한 회사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회사의 수익률하고 한 나라의 GDP 성장률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똑같진 않지만. 네. 그래서 한국 경제 내에 모든 사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가늠해 본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보면 된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GDP 성장률이 3%대를 작년에 기록을 했어요. 4% 가까이. 예. 이렇게 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2.5%라는 건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즉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급하게 그렇게 꼭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를 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낮춰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지금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경제학 이론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이 낮아져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대출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면 임금이 상승해서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기업들이 현금 보유만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자사주 매입만 하고 은행들도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나 일본 국채, 독일 국채 같이 좀 이렇게 탄탄한 나라들의 국채만 사는데 이 국채 수익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빵으로만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1% 이상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계획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경제학 이론에서 아까 네. 앞에서 설명드린 금리를 낮췄을 때 수익이 올라가는 그 모델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시장에 양질의 투자 기회가 무수히 많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양질의 사업 투자 기회가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론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그 국가들이 빚만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되지 않아서 이중고에 빠지는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기리사님. 네.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 낮춰 잡았잖아요. 네. 자신 없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네. 지금 쭉 설명해주고 계시는 금리 인하 요거하고도 좀 네.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턴 같은 건데요. 네. 작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어요. 현안성 부총리가 연초에 갑자기 이제 예전처럼 기대 성장률을 마치 예상 성장률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이게 좀 낮춰졌겠다. 갑자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바뀐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으면서 그 핑계로 결국에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한국은행한테도 정책 공유하라라고 윽박 지르면서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도 여차하면 편성을 하고 한국은행에도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해서 좀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시장의 가격 부양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뵙는 거죠? 네. 그때 속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목요일 하루가 저뭅니다. 태풍 뒤끝이어서 그런지 스튜디오 밖의 하늘에 파란 그리고 하얀 양떼구름 절묘하네요. 오늘 이런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떤 여인의 뒷모습에
앞에 구명동의를 입은 어느 소녀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듯 그런 사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누구가 연상됐을지, 한복의 주인공은 누구고 구명동의를 입고 있는 거야 뭐 뻔히 알 수 있는 거죠. 많이들 가슴이 저미고 또 한번 울컥하고 콧날이 시큰하신 분들 많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잔상에 남는 사진입니다.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지고 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 이강윤의 오늘 팀도 놓치지 않겠고 여러분들도 게시판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